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한 3일? 어쨌든 그런데 음... 아이고 이거 또 왜 이래. 됐다. 그냥 책 주말 동안은 이제 친구 좀 보고 책 그 다음에 사온 거 좀 읽고 그랬죠. 한 거는 다 읽었는데 일단은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막 버킷 내용 그런 게 있었어요. API 이제 버킷 정책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 쪽에 있었다 보니까 버킷 인프라 앞에서도 게이트웨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버킷 정책으로 이제 토큰 제한 거는 거 그런 거는 좀 기억이 나요. 봤던 책은 이거고 이거 이걸로 했었고 근데 이거가 제 직무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읽어보고 나서도 이거는 좀 분산 웹 느낌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 가면 좀 설계 쪽이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다양한 사례들 보고 또 에이전트 개발은 그냥 아이디어 투사시키기가 너무 좋으니까 레퍼런스 많이 봐서 손해볼 건 없겠다 싶어서 조금 봤고요. 유일한 서류 1승인 퓨리오사 AI입니다. 절차는 좀 많이 남았지만 근데 여기가 저도 이제 지원을 할 때 딱 이것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원래 이전에도 한 3개월 전에도 지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그때는 이제 여기는 꾸준히 넣었죠. 사실 한 9개월 전, 3개월 전 취준 시작할 때부터 넣었던 것 같은데 취준 시작할 때 재취준 시작할 때부터 넣었었는데 심포니 퇴사하고 재취준 시작할 때부터 그때는 이제 인프라로 넣었었죠. 그랬었는데 이번에 처음 서류 합격을 받았습니다. 서류 합격은 보통 2주 정도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기는 서류 불합격하면 연락을 안 줍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는 채용 공고에도 그게 딱히 없어요.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그런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건 이제 진행하면서 여쭤볼 것 같고 이거 여기가 좀 일단 이 핏이 조금 저랑 맞긴 한 것 같아요. 이제 프로블럼 솔빙을 그냥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쭉 자동화를 해버리고 싶다. 사실 퓨리오사 AI가 어떻게 보면 실제 성과도 내고 있고 엑사원에도 들어가고 엑사원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삼성 SDS 클라우드에도 들어가고 또 CNS에도 칩이 들어가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국 대기업 위주로 크고 있고 원래는 이걸로 유명했던 회사죠. 원래 이걸로 유명했던 회사인데 그 이후로도 리더십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았고요. 한 150명이었나? 저도 조사를 해봤을 때 그 정도 됐고 근데 이제 약간 걱정되는 거는 저는 항상 어느 회사든지 다 걱정을 합니다. 저한테 가분한 회사일지라도 항상 그건 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항상 걱정이 되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뭐 제가 완전 주니어고 항상 배워야 되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에이전트 시스템은 좀 공격적으로 나가서 뭐 제 의견도 많이 내고 해야 되겠지만 음, 퓨리오사 AI에서 살짝 걱정되는 거는 그게 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 한 100억, 200억, 300억. 물론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뭐 어느 정도 괜찮긴 하겠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밀어주는 키우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괜찮기는 하겠다만 MPU 만약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이제 투자한 거를 다 뭐 회수하고 회사 월급으로는 회수가 사실 힘들죠. 회사를 뭐 이런 거 돈 회수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회수는 제가 이 역량을 쭉 길러가지고 끝까지 가져가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치워뒀던 것처럼 리서치랑 생산 가속기로 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팀의 AX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물론 이게 스타트업이라서 그러니까 퓨리오사 AI가 아직 스타트업이라서 그런 언급이 더 많을 수 있지만 퓨리오사 AI는 이제 매번 인터뷰 때 보면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MPU로 이제 가는 게 막 그렇게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MPU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그냥 하드웨어 쪽은 그냥 친구들한테 듣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친구한테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보거나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냥 조립컴 맞출 때 정도? 그래픽 카드는 예전부터 한 1080 Ti 때부터 신경을 썼었으니까 1080 Ti 때 그때 좀 그래픽 카드가 그때 게임 하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 1070이었던 것 같은데 1080 Ti가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넘사벽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관심을 둬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죠. GPU는. 요즘엔 성능 스펙 이런 거 잘 안 보고 있지만 요즘엔 사실 GPU가 게이머가 아니라 AI 그 트레이닝 및 추론 범용 그냥 하드웨어로 쓰이고 있지만 어쨌든 봤을 때 좀 터프한 건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풀려고 하는 타겟이 좀 터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TPU, NPU, GPU 이건데
우리 학교네. 모교였네. 일단 퓨리오사 AI는 팹리스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조사했을 때도 팹리스였던 것 같고 생산은 TSMC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에이전트를 쓴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저희 이제 풀스택 환경을 구성하고 싶다 풀스택 환경 언급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퓨리오사 AI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번 그림 그렸을 때 물론 엄청 저는 서비스 레벨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그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박스 쌓을 때 뭐 클라우드 있고 여기 이제 LLM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하네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네스 여기서 말하는 하네스는 앱형이죠. 보트형. 그러니까 보트형. 보스로 할게요. 보트형 하네스. 뭐 LMS 에이전트라든지 오픈클로라든지 지오로드라든지 사실 굳이 보트형이 아니더라도 뭐 클로드 코드도 보트형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매번 얘기하던 어쨌든 그런 그 클라우드의 온프레미스 그 하드웨어인데 여기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 여기인 거죠. 사실 하드웨어가 이게 지금 토큰 값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기가 병목이라서 여기로 돈이 원래 병목이 있는 곳에 돈이 제일 많이 몰리잖아요. 실생활에 병목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서비스가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 아니면 조금 컴퓨팅 파워에 병목이 생겼을 때는 LLM을 발전시키는 소프트웨어 발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클로드도 보면은 서비스가 굉장히 모델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API 콜이 서버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근데 요즘 잘 모르겠어요. 이 오퍼스 4.7이 저는 오늘 잠깐 쓰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체감은 거의 못 해봤는데 이제는 뭐 한 번 더 뭐 퀀텀 점프가 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용감으로 오래 갈 것 같아요. 오퍼스 4.5 때 사용감이랑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5버스 4.5 때랑 저는 진짜 크게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느꼈을 때 뭐 에이전트 2를 집어넣는 것도 그렇고 뭐 매번 모델이 좋아질 때마다 그 모든 성능이 일괄 상승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델이 바뀌면은 그냥 성질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오퍼스 4.5 때부터는 거의 4.7이나 거의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모델이 오퍼스 4.5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용감에 있어서 진짜 충격을 처음 많이 받았을 때는 4.5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이 파트 여기에 이제 NPU가 들어가냐 마냐인데 또 찾아보니까 GPU는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냥 회사가 만드는 거니까 좀 보는 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로또를 맞은 게 여기잖아요. GPU에 들어가는 HBM이잖아요. 여기잖아요. HBM을 맞은 거, 여기가 로또를 맞은 건데 이제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 있는 메모리로요. 로또를 맞은 건데. 근데 이게 지금 트레이닝 추론 플러스 학습에 다 쓰이고 있죠. 다 쓰이고 있는데 GPU는 조금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도 저 예전 때도 근데 이건 얘기가 많았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용 원래 1080 Ti가 그러니까 1080 Ti가 오랫동안 좀 상징적인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상징적이었던 제품. 근데 이거 때부터 이제 슬슬 사람들이 뭘 신경 쓰기 뭐 시작했냐면은 물론 그 전에도 신경 썼겠지만 이제 제가 이때부터 이걸 신경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에 컴퓨터 그러니까 가정용 컴퓨터죠. 가정용 컴퓨터 파워를 사람들이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한 시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1080 Ti 때부터. 물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다고 하면 또 많고 안 많다고 하면 98년생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만으로 27이고 한국 나이로 29죠. 그러다 보니까 저때 학생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데 자 1080 Ti가 근데 일단 저는 유튜브를 뭐 강의 형식으로 찍진 않습니다만 그냥 제가 생각 쏟아내는 형식으로 거의 잡담처럼 쓰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 있다면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용 컴퓨터 파워가 그때도 신경을 썼던 이유가 그래픽 카드가 아무래도 전력을 많이 먹던 오셨군요. 5070 Ti 64기가와 비상 쓰시네요. 저 예전에 잠깐 64기가 그 게임 개발 한창 뭐 해본다고 그때도 부모님 돈 깨가지고 데스크탑 맞추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 가격엔 팔았지만은 그때만 램 한 64, 32 이렇게 써보고 그 뒤로는 써본 적이 잘 없긴 해요. 근데 64인가 32로 돌려도 언리얼 5가 그렇게 넉넉하게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그거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언리얼 5요. 아 진짜 리소스를 많이 먹는구나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참 부모님들은 너무 많이 깼어요. 컴퓨터 한다고. 컴퓨터 원래 이렇게 돈이 많이 깨지는 업종이 아닐 텐데 모르겠어요. 원래 IT가 비싸긴 한데 예. 아, 와, 저도 이제 좀 돈 좀 생기면 집에다가 하나 두고 좀 하고 싶긴 합니다. 제가 이제 올라마로, 와, 이거 괜찮던가요? 요즘에 오픈소스 LLM 성능이 쿠엔 3.6 이게 좀 많이 많은 것 같던데요. 저도 써보질 못해가지고 이게 좀 상당한 걸로 압니다. 이거 만약 저는 저 스펙이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올라마나 V램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일상용 보수로 해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젠마 보고 싶군요. 저 젠마 보 4B? 근데 그때 이제 그 클로드 코드 한번 돌려보고 이게 로우에선 테트리스가 뽑히는데 클로드 코드 하네스를 붙이니까 테트리스 안 뽑히고 다른 얘기 하는 거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키키 작업 들어갔어가지고 아, 그거 어때요? 툴 같은 거 잘 집던가요? 오픈클루가? 젠마 크기 어느 정도 쓰셨나요? 혹시? 파라미터. 좀 궁금해가지고. 괜찮으면 저도 여유 생기면 하나 좀 해놓을 텐데. 음, 저희 회사보다 큰 거 쓰시네요. 26B 쓰신. 어, 아니, 저희 쪽은 진짜 작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프리랜스 하고 있는 쪽은 진짜 작은 데라 가지고 소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맥미니로 하고 있어요. 근데, 툴 콜링이 잘 되면 솔직히 저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쪽 플랫폼 안에서 봇들은 탐색적 작업 성능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탐색적 작업이 제일 뭐 리서치 할 때나 아니면 개발할 때 어떻게 보면 파워풀하긴 한데 이 컴퓨팅 자동화할 때는 에이전틱 툴 콜링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툴 콜링을 잘 짚는지 그게 잘 되면은 10번 집을 거 5번만 집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것만 되면 사실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만약 본용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지오드처럼 뭐 탐색적 작업이 조금 더 있다 아니면은 그런 게 필요한 파이프라인이다 이러면은 그런 최상위 모델을 써야겠지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랬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집 1080 Ti가 상징적이었던 제품 잘 되던가요? 그 최근에 또 뭐 업데이트 하긴 했는데 주기적으로 예 맞아요 게임 그거는 과제용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좀 근데 그건데 그거는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태그라고 하는 제가 부르는 그겁니다. 탐색적 작업할 때 쓰는 파이프라인 예 과제용으로 넣어둔 예시 자료들이 있어요. 예 그때 데모로 뽑았던 거 그거를 지우기 안 지우고 그 위에다가 그냥 그거를 이제 플러그인 레벨로 내리고 루프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게임 예시 그런 거는 이제 IP 관련해서 물어보면은 아니면 게임 관련해서 물어보거나 뭐 게임 IP 비교해 달라고 할 때 LLM이 집을 수 있게 툴 레지스트리에다가 넣어놓은 툴 레지스트리 위에다가 툴 레지스트 원래는 이게 아니라 원래는 그게 지오드는 보셨던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게임 예시가 들어있고 그거를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타서 이 추론 파이프라인을 타서 뭐 여기 이제 이거는 근데 타사 과제라 좀 그렇긴 한데 그 뭐 이벨이나 이런 게 붙어 있고 그 편향 제거 붙어 있고 뭐 가드레일 붙고 가드레일 통과하기 전까지 몇 번 반복 이런 형식으로 이 단방향 태그가 있었어요. 단방향 태그가 있고 단방향 태그가 있는 파이프라인이었는데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단방향 태그도 클라이로 일단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저런 것들은 실제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실제 그 설계도 그럴 때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리프트 측정을 할 때 현실이랑 이제 차이를 뭐 ML 기법을 적용해서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서 실제 나온 값이랑 그 파이프라인이 추론해서 생성한 값이랑 차이를 보고 그게 너무 크면은 드리프트 신호를 낸다든지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음, 그렇군요. 지오드는 개발용으로는 코드 생성 개발용으로는 그다지 하네스가 보강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보통 뭐 찾을 때 탐색적 작업할 때랑 이거 컴퓨터 유즈 그런 거 그리고 뭐 PDF나 HTML 이제 보통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면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에이전트들이. 근데 이제 그 중간에 MD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걸 넣어서 조금 MD 친화적인 그 파싱을 조금 구현한 거 거기다 띵크 앤 최근에 넣은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웹 크롤링이나 논문 조사 이런 거에 좀 아, 프로그램 기능을 GUI로 만들어줘 해서 GUI로 쓰시는군요. 아, 오, 감사합니다. 그 코덱스 오어스 제가 파놓긴 했는데 그거 잘, 이거 잠깐만요. 오늘 자기 전에 해놔야겠네. 저도 일단은 그거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게 사실 저는 보통 API 키를 쓰거든요. 근데 오어스가 있으면은 맞아요. 예, 예. 오어스를 일단 우선순위로 파놓긴 했는데 오어스가 있으면 오어스를 먼저 쓰도록 하긴 해놨는데 근데 이제 저는 보통 API 키로만 했습니다. 그거를 코덱스에는 돈을 못 써가지고 API 키로만 했었어요. GLM5랑 오퍼스랑.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거기다 시간 안 쓰셔도 돼요. 할 때는 API 키로 일단 오어스 완료되면 바로 PR 올리겠습니다. 한 며칠 동안은 약간 좀 계속 책 보고 키키 보고 살짝 채용 번호 풀고 그랬어가지고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지오드를 일단 좀 더
그 오어스 쪽을 사람들이 하긴 오어스를 많이 하긴 하겠네요. 예, 바로 했을 때 돈이 얼마나 갈지가 좀 애매하니까. 면접 준비는 책 보고 그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 책 이거 1권 다 봤습니다. 1권 다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제가 지금 뒤에 컴퓨터 하나 더 있거든요. 저기서 이제 지오드 기반으로 이거 면접 좀 준비 좀 같이 하셨다고 해서 예 이렇게 근데 막 하나하나 엄청 자세하게 보진 않고 그냥 사례들을 쭉 봤어요. 사례들을 쭉 보면서 했고 근데 저는 항상 책을 읽었을 때 약간 붕 뜨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잠깐만요. 거기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저거는 그냥 대규모 말 그대로 분산 서버 앱 서비스들용 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받아서 뭐 나중에 에이전트 시스템이 스케일업이 가능했을 때 뭐 써도 되고 아니면 에이전트 시스템을 뭐 만들 때 분명히 에이전트 시스템들은 기성 시스템들을 참고해서 발전을 할 거란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고유의 형태로 발전을 했는데 런타임 있고 훅 있고 그 다음에 뭐 툴 있고 여기다가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있고 툴 올려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이제 루프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스케일업이 되면 또 모르니까요. 그쵸 그쵸 그쵸. 저도 그냥 그거 봐서 근데 이게 은근히 저도 좀 재밌는 방식이고 하기가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오퍼스가 제 4.5 이후로 이제 제가 오퍼스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를 썼을 때 뭔가 효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체감 성능이 좀 공명한다는 표현을 그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성능 체감이 사용 경험이 확 올라온 건 오퍼스 이후인데 그때 그 이유가 이게 제가 개발이랑 관련이 없는 아이디어였던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쪽 개발 아이디어를 그때 개발하고 있던 이코에코 아니면은 지오드에 투자를 할 때 오퍼스가 어떻게든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발산을 어떻게든 풀어서 일단 시작점을 잡고 그 시각화 개요를 짜고 시작을 하니까 와 이거 뭐지?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랬던 게 있었어서 저런 일단은 그래서 기성 소프트웨어 아이디어들도 많이 보고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상세하게 아는 건 아니고 저도 그냥 좀 흔적처럼 알고 있는 거라서 보통 저는 좀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그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현재 LLM이랑 좀 연관 있다고 보는 거는 버킷 정책인 것 같아요. 버킷. 거기서도 보면 이제 버킷 설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서비스가 있고 이제 서비스의 서버 부하를 어떻게 보면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API 콜 제한을 버킷으로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하나에 두면 여기 이 서버 하나에다가 서비스 하나에다가 이렇게 버킷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버킷을 둬서 이 버킷이 이제 그러니까 유저가 그 헤더로 이제 유저를 구분하는데 HTTP 헤더로 유저를 구분하는데 이제 유저가 이게 요청이 너무 많으면은 요청당 이제 그 토큰을 깎는 거죠. 토큰을 깎고 이 요청 제한을 넣으면은 API 콜을 429를 내리고 이게 넘어가면은 429 내리는 이게 지금 LLM의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죠. LLM의 형식이 이렇죠. 그래서 저희가 토큰값 하는 것도 이거고 사실은 어쨌든 이런 레퍼런스는 있어서 그래도 좀 좋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2권을 봐야 되는데 2권이 어떻게 보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 게 예 맞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원래 했던 서비스는 저도 9개월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도 보통 게이트웨이를 담당했거든요. 분산 서버에서 한 번 어쨌든 엄청 짧게 이걸 했었는데 그때도 저런 쪽은 제 범위가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어스 쪽 이런 거였어서 어스랑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 뭐 미리 캐시에 넣어두는 거
그런 걸 했었어서 부트스트랩 로직 짜고 그런 거 했었어 가지고 예, 이건이 메인이라기보다 이건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 전 직장을 복귀하기에 좀 좋다.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리기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개발하면서 다 알고 개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머리로 부딪히면서 개발을 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부딪혔는지를 그 책을 보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 이건의 예시가 그쵸.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왜냐면 저도 저 커다란 걸 다 한 게 아니라 저 중에 일부만 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모른 채로 갔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저 책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이거 왜 꺼졌죠? 됐나? 아이고 또 이런다. 또 이래. 죄송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어느 파트를 담당했는지 이제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권 중에 그 중에서 내용이 이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권에서 이걸 다루거든요. 근데 이건 하늘스랑 관련 없는 얘기인데 일단 하겠습니다. 아마존 S3를 다뤄요. 버튜버가 등장. 아니요. 나중에 뭐 로컬 LLM 돌리면 버튜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 렌더링으로 그렇게 성능이 올라오면. 어쨌든 그건데 아마존 S3 시스템 설계 예시가 이권에 있어요. 아마존 S3 설계 예시가 이게 아이폰이랑 연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끊기긴 하네요. 이게 그 아마존 S3 예시가 있는데 제가 전 직장에서 오스토어 개발할 때 타겟 제품이 민아이오였거든요. 민아이오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어요. 이 민아이오가 오픈소스인데 이거를 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그때 처음에 시켰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희 팀장님이 그러니까 그분 인도계 팀장님이 이거를 먼저 시켰었어요. 미나이오 써보고 이거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걸 먼저 시켰었는데 제 지금 작업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 영향을 좀 받은 거예요. 오픈 소스들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제품에 투사시키는 게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저 S3 설계가 있으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제품이 있으면 이걸 역공학하는 거예요. 제품 코드를 보고 역공학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기능이 어떤 저 코드랑 어떤 그 논리 구조로 그쵸 논리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고 저희 제품에 투사시키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건데 클로드 코드가 있고 나서는 거의 증류로 타닥타닥 되니까 완벽하게 카피가 안 된다. 완벽하게 카피 원래 그렇죠. 근데 원래 본인들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절을 하는 건데 그리고 팀의 역량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바꾸는 건데 어쨌든 오퍼스 클로드 코드가 나온 뒤로는 굉장히 저게 편해지긴 했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였고 원래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는 이번에 서류를 유일하게 붙여준 곳이 하드웨어 회사라 가지고 팹리스 회사고 인퓨리오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붙여줘서 그것 좀 알아보고 그거 잠깐 설명하고 있었어요. 예, 팹리스 쪽 그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추론이랑 학습 쪽 GPU가 지금은 대세인데 여기가 이제 노리고 있는 거는 딱 추론만 담당하는 집 NPU인데 이게 뭔가 말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이런 반도체 설계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직렬이고 GPU가 사실 강한 게 어떻게 보면 병렬로 빵 써서 그 뭐죠 트랜스포머 이거를 학습을 병렬로 트랜스포머의 소프트웨어 구조도 병렬로 학습이 가능한 구조인데 하드웨어까지 GPU는 병렬 연산이 가능한 구조라서 이게 조합이 딱 맞물려 가지고 그게 이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걸로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LLM을 알고 있는데 근데 이 NPU는 그런 병렬이 아니라 직렬인 구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발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건 보통 추론만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좀 가벼운 빠른 대신에 가볍고 빠른 대신에
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량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NPU 회사들이 꽤 제가 이제 조사했을 때는 리벨리온도 NPU로 갈 수 있을까요? 리벨리온 일단 리벨리온이랑 추론칩 리벨리온이랑 퓨리오사랑 여기랑 그다음에 디벡스 이렇게 세 곳.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곳이 메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뭐 시던스인가? 어쨌든 거기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눠져 있던데. 근데 이런 이제 LLM 칩들은 노리는 회사가 너무 많아서 빅테크들도 사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TPU라는 이름으로 다 하고 구글에서 TPU를 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퓨리오사도 유명해졌던 이유가 이게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그 메타가 인수하려고 해서 메타가 한창 그 LLM 뭐 슈퍼팀 구성할 때 그 LLM의 투자 별로 LLM 기반이 약했을 때 이제 투자한다고 온갖 AI 회사들을 다 인수하려고 하셨을 때 SOD 나와서 인터뷰 하시고 리벨리온은 좀 그 공급망이 좀 크더라고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이 KT 이렇게 뭐 계약을 체결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는 봤습니다. 기업 조사할 때.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안 했죠. 퓨리오사 어쨌든 그랬는데 퓨리오사는 보통 여기서 이제 좀 이쪽은 이제 공급망에 들어가는 클라우드 이쪽 계약이 강하고 그런 쪽 계약이 강하고 여기는 이제 추론칩 제품이 강하고 추론칩으로 만드는 팹리스로 이제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강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이랑 스케일은 그러니까 여기가 스케일이 강점이 있는 거죠. 리벨리온이 좀 스케일이 강점이 있고 여기는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적은 인원으로 딱 진짜 제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성격이 좀 달라요. 디벡스는 또 여기는 이제 좀 데이터 센터를 노린다 그러면은 여기는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작은 칩들 그런 걸 노리. 다방면의 지식이 많다고요. 저는 이거 이제 면접한다고 회사 이제 조사한다고 클로드 코드랑 같이 하면서 조금 안 겁니다. 저도. 근데 저는 원래 깊게 아는 스타일이 아니라 얕고 넓게 알아요. 예, 얕아요. 얕고 넓게 합니다. 어쨌든 그게 항상 그냥 클로드랑 하면서 그리고 막 정확하게 아는 편은 아니고 또 어쨌든 그런데 원래 이런 거에 GPU 쪽은 예전에 제가 게임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GPU 쪽 뭐 조리컴 만들면서 어릴 때 그냥 원래 하드웨어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안 될 공학 이런 걸로 꾸준히 보고는 있었어요. 그냥 유튜브로 본 거죠. 그쵸. 게임.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저번 직전에 있던 그 채용 시즌에서 게임 회사에만 몰빵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 꿈을 한번 했던 것도 있죠. 근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꿈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음, 좀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그렇고 갑자기 꿈 얘기가 나서 근데 저의 꿈은 원래 영화 감독이었어요. 어릴 때 꿈은 원래 영화 감독이었어요. 가상현실 게임이요. 음, 어릴 때는 사실 공학이나 수학 이런 것보다 영화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제일 성과가 빨리 나온 건 수학이긴 한데 어릴 때 공부했을 때는 근데 그건 또 너무 옛날 얘기니까 일단 근데 그거 성과 원래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도 영화 1학년 때 영화를 엄청 많이 보고 중학교 원래 초등학교 때는 뭐 수학 영재 이런 거 하다가 그때 좀 잘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와서 이때 이제
지역을 옮겼는데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때 공부에 아예 손을 놓으면서 거의 한 백분율 70%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일반고 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영화 동아리 가서 영화 보면서 놀고 부모님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한다고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이때 성적이 처참했죠. 한 5, 4, 5, 9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전략을 세웠죠. 나는 이미 수시는 망쳤으니까 무조건 정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업 안 듣고 정시만 했습니다. 수업 안 듣고 그냥 수업 안 듣고 그냥 수능 문제만 엄청 풀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배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과목을 어떻게 집중할지 배분을 했는데 이과를 가다 보니까 이과를 간 이유는 공부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손을 놓으면서 거의 못했는 상황인데 이과를 갔던 거는 원래 초등학교 때 수학 영재였던 이 자부심이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수학 자체는 그렇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수학 점수를 끌어올리자 해서 2학년 때는 수학에 몰빵을 해서 이게 한 운 좋으면 1등급 후반, 평소에는 2등급 중반,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걸 맞춰두고 대신 나머지 성적이 다 처참했죠. 그때 수학 몰빵을 했었으니까. 아니요. 지금도 별로 안 똑똑합니다. 지금도 별로 안 똑똑해요. 예, 저는 컴퓨터 쪽에는 그렇게 머리가 있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일단 이렇게 하다가 이제 3학년 때 국어랑 영어를 좀 몰빵을 해서 최종은 이제 최종에는 수학이 좀 원래 확률과 통계를 제일 잘했었는데 확통에서 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켜가지고 확통을 다 틀려서 1, 3, 2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죠. 국어가 제일 잘 나왔었고 원래 영어를 진짜 못했는데 영어 어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좀 한 언어 1등급 그쵸? 역시 언어 1등급 언어 1등급이 확실히 그게 있긴 해요. 예. 저도 국어만 좀 다른 것들도 영어도 보면은 2등급의 끝자락이었거든요. 2등급 끝자락에 수학은 이제 조금 아쉽지만은 3점짜리를 원래 제가 한 번 잘 안 틀렸는데 거의 안 틀렸거든요. 3점짜리를 모의고사에서도. 근데 이제 수능에서 3점짜리 확통을 두 개를 틀려가지고 4점 맞추고 3점 두 개를 틀려서 92점이 될 걸 86점이 돼서 3등급이 됐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뭐 그거는 너무 옛날 일이니까 국어는 조금 좀 압도적이에요. 그 국어는 그 수능 때 제일 잘 나와서 쌤쌤이라고 사실 봅니다. 원래 국어는 항상 전 2등급이었거든요. 모의고사 때도 2등급이었는데 그때는 좀 운 좋으면 1등급 한번 하고 그랬는데 수능 때는 그때는 신기를 받았는지 그때는 국어를 거의 하나 틀렸었습니다. 그때 국어 어렵게 나왔다고 1등급 별로 안 줬. 덕분에 대학 갔죠. 어쨌든 그랬는데 어... 뭔 얘기하나 이거 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국어는 좀 거의 저것도 거의 패턴 학습인 것 같아요. 국어도 제가 매번 수능을 그런 식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영어를 막 기본기가 충실하거나 단어를 많이 알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 수능 영어만 잘 풀기 어떻게 보면 보상 해킹을 한 거죠. 그 AI 분야 용어로 하면은 보상 해킹으로 점수를 올렸거든요. 국어는 아닌데 영어를. 근데 이 영어 점수를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패턴 학습으로 수능에 나오는 패턴 학습으로 익히다 보니까 국어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국어 점수가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국어에서 오히려 그게 됐고 맞아요. 근본이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제 분야에서마저도 근본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네스를 좋아하는 거긴 하고요. 여기는 이제 잘만 하면 제가 근본이 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완전 초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레퍼런스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따라하면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하네스를 하는 것도 있고. 어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아 그쵸. 그- 아 근데 이 벼락치기가 제가 슬슬 끝발이 다 했던 게, 이 벼락치기 끝발이 다 했던 게 한 28살부터 폼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27살까지는 저는 진짜 모든 준비를 다 벼락치기로 했거든요. 코딩 테스트든 면접이든 다 벼락치기로 했는데, 코딩 테스트는 근데 그래도 벼락치기로 조금씩, 대학교 때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가지고 28살 때부터 폼이 지금도 벼락치기 하려니까 면접 벼락치기 하려는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단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MPU 추론칩. 아 그쵸. 근데 이제 이 MPU 칩의 특징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보고 있는 비전이랑 좀 맞긴 합니다. 이 MPU 칩이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 시점이, 이게 이제 추론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LLM들이 학습, 요즘 상위 모델들이 가르는 게, 학습들은 다 뭐 1.1T, 1T에서 3T 사이라고 하는데 1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T에서 2T 사이인 것 같은데 프론티어들도. 근데 학습은 다 이제 평준화가 어느 정도 됐고, 뭐 노하우 차이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추론 능력으로 보통 상위, 최상위, 하이엔드를 좀 가리는 게 있기도 하고, 또 이 NPU 추론칩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LLM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면은, 그러니까 좀 모델이 조금 더 커모디티화, 예, 커모디티화라고, 이제 그게 기능화라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기능 복제가 쉬워지면 커모디티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게 오면은 이제 저 NPU가 이제 빛을 볼 때가 그때부터 NPU가 기능화, NPU가 이제 그때부터 보급이 확 빨라질 거다 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서비스가 그때부터 이제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봇형, 지금 연산을 무지막지하게 먹어서 서비스로는 못 내고 오픈 소스로만 존재하는 봇들, 지오드랑 오픈클루랑, 근데 지오드 오어스 저거 좀 해야겠다. 제가 지금 연산을 많이 먹는 거 해놓고 제 H 저는 이제 제 돈으로 쓰니까 그냥 API를 했는데, 사용자들이 쓴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긴 하네요, 확실히. 어쨌든 그만큼 돈이 많이 깨지는, 지금은 돈이 많이 깨지는 방식인데, 루프를 돌려서 모든, 그러니까 행동을 수행해서 태스크 하나를 끝내는 게 좀 돈이 많이 드는 방식인데, 이제 커모디티화가 되면은 이것도 싸질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게 서비스로 나오는 게 활황이 될 텐데, 봇들의 서비스가 활황이 될 텐데, 그때 이제 NPU 칩이 지금 추세로 간다면, 그 사이에 칩 쪽에서 뭐 다른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NPU가 아마 그때부터는 조금 CPU, 차세대 CPU처럼 시장이 커질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시는 내용 너무 재미없는데 제. 죄송해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노리고 있는 시장은 거기다. 퓨리오사가 노리고 있는 시장은 거기고, NPU 회사들이 노리고 있는 시장도 거기다 라는 그 시점, 모델이 커모디티화 되고 이 하네스 봇들이 서비스로 나오는 시점.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퓨리오사가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 하드웨어들은 물론 풀스택, 삼성은 풀스택이거든요. 삼성 풀스택이고, 파운드리 업체가 있죠. 자체 설계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생산업체도 있고 설계도 있고 이런데, 보통은 생산이랑, 그런데 여기는 이제 팹리스인 거죠. 그래서 소규모 스타트업처럼 운영이 가능하고, 하드웨어인데도, 하드웨어인데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인데도 소규모, 기존에 있던 IT 업체들처럼 그냥 그러니까 인력 밀도를 높여서, 엔지니어 밀도를 높여서 운영이 가능한 것도 설계만 담당하는 쪽이라서 가능한 거고요.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드웨어 회사인데도 약간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설계 쪽이라서. 물론 그렇게 치면 엔비디아도 소프트웨어 회사겠지만,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생산은 다 저기다 맡기잖아요. TSMC에다 맡기고,
본인들의 SDK랑 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락인 효과 주는, 그리고 설계로 풀고, 설계로 이제 컴퓨팅 파워를 풀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그 위에 이제 계속 쌓을 수 있도록 쿠다로 락인 걸고. 예, 맞아요. 엔비디아는 너무 거대해서 뭐 타겟이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일단은 명분은 그렇죠. 명분은 엔비디아 언급을 많이 하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다윗과 골리앗, 항상 그런 구도를 스타트업은 만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언급을 해야 본인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한데, 실제로 또 피리오사 사장님이 인터뷰하신 거 보면 소프트웨어도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실제로 포지션들도 이거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드웨어보다. 하드웨어 쪽은 진짜 설계 쪽, 디자인, 설계 이쪽 있고, 소프트웨어는 SDK랑 지금 제가 이번에 하고 있는, 이번에 에이전트 컴파일러 이런 쪽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위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남 인근이고 IT 스타트업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하드웨어 엔지니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구하기 쉬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방식이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 회사보다 좀 다루는 풀들이 넓죠. 빅테크들은, 지금 있는 빅테크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론 네이버는 거의 풀스택이지만 어 보통은 서비스만 다루는데 인프라를 외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한테 보통 의존을 하죠. 넷플릭스 모델이죠. 넷플릭스 모델로 푸는데 보통 넷플릭스, 우버 이런 모델로 푸는데,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진짜 이제 메타 같은 빅테크들은 본인들의 하드웨어 쪽도 하고 있는 게 이런 방식으로 보통 하고, 팹리스 방식으로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저도 저쪽을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이번에 하면서 벼락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이전트가 가장 좋은 게 이해보다 구현이 빠르거든요. 이해보다 구현이 빠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돈된 자료가 있으면 이걸 이제 기능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물론 이게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기술 부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폭증시킬 수 있는 게 에이전트가 가장 가치를 보기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전 같은 보트형도 있지만 보트형이 아니라면은 이런 연구 개발에서 가장 임팩트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클로드도 그렇게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기에 이제 이 팹리스가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설계를, 이전까지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이걸로 레버리지를 땡겼지만 하드웨어 설계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팀에 들어가서 어떤 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 설계도 이걸로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퓨리오사는 김치국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죠. 이제 폰 스크리닝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X도 하겠지만, 팀의 AX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지오 일단은 그렇고,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오드로 면접 준비하는 거랑, 그 다음에 키키 사장님이 키키 쪽에 토큰 이제 줄이는 거, 토큰 줄이는 거랑 안정화시키는 거, 그거 두 개 하고.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서류 합격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정리하고 가는 거라서. 면접은 목요일날 봅니다. 폰이에요, 폰. 그것도. 근데 퓨리오사는 이게 이후 절차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채용 절차가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이것도 보안일 수도 있겠다 생각 드네요. 말하고 나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냥 먼저 연습하는 거죠 지금 뭐 하면서. 어쨌든 무슨 얘기하려 했죠? AX는 이제 이거는 이 영상에서 조금 설명한 게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AX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비밀로 저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이 중에서 여기 있어요. LLM을 CMP로 바라보기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LLM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LLM을 왜 플랫폼으로 보는지를 추상화하면서 제가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그게 있어요. AX라는 게 저희가 지금 바이브 코딩 어떻게 보면 바이브 코딩이랑 하네스로 생산량을 폭증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조직 단위로 만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국에서는 AX라고 불러요. 외국에서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AX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생산량을 폭증시킨다기보다는 LLM을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아직 용어가 자체가 접히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이랑 붙이기도 애매하다는 아직 의견도 많아서. 근데 이제 토큰 값을 실제로 찍고 이제 실제 성능 지표 벤치마크 뭐 이런 거를 요즘 사람들 벤치마크 못 믿겠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오드 검증할 때 이 기능이 잘 작동이 되는지 아니면 글랍을 넣었을 때 이제 리드 5번 10번 읽어서 컨텍스트가 터지던 상황을 글랍에서 한두 번으로 처리를 해서 컨텍스트가 터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쵸. 루프를 잡아서 뭐 여러 번 반복 수행을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훅으로 이제 컨텍스트가 일정 이상 초과되면은 행동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경고 알림을 준다든지 그런 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관측을 넣어서 뭐 레칫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 LLM을 제어하는 건데 AX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AX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콩글리시인데 좀 DX를 하던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산업들이 사실 서비스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SI가 커서 이 DX가 더 커요. 아니 그러니까 DX라는 게 한창 화랑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클라우드가 있었을 때. 이 영상에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클라우드 온프레미스를 모두 클라우드로 옮기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그냥 변형인 거죠. AX는 어떻게 보면 뭐 실제로 빅테크에서도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DX 경험이 있기 때문에 AX가 정확히 방법은 모르지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하려는 SI 업체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굳이 SI가 아니더라도 B2B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중에서 지금 서비스가 안 나오는 시점에서 최근에 유니콘들이 B2B 업체들이 많은 게 업스테이지나 LLM 만들지만 업스테이지 뭐 채널톡 휴료사도 B2B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품이긴 한데 어쨌든 휴료사는 추론 칩 하드웨어라서 아예 그냥 다르긴 하겠다. 일단은 이런 쪽이 먼저 뜨는 것 이런 쪽에서도 AX를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리튼도 마찬가지고 서비스가 있는 쪽도 AX가 있고 좀 그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전사의 워크플로우를 AI로 바꾼다는 게 AX인데 아직 뭐 정답은 없는 영역이고 거기도. 근데 대신 사업적으로 좋은 거지 기술적으로 좋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런 건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런데 물론 저기도 그거를 시도를 하겠지만 여기는 조금 그런 포지션이긴 하겠 뭐라고 해야 되죠? 가속기 에이전트로 기술 레버리지를 쌓는 형식인 것 같아요. 이건 데브엑스고 제가 했던 쪽은 어쨌든 그렇고 예 여기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요즘에는 그래도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항상 하나밖에 없을 때는 좀 더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레주메를 더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레주메를 좀 넣는 걸 멈추게 되거든요. 저기에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되니까. 어쨌든 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제일 멋진 회사라고 생각을 하긴 해서, 넣었던 회사 중에서 좀 제일 딥테크스러운 회사긴 합니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음,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하드웨어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잡담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좀 시험시험 요즘에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시려던 업무 공부, 예, 그거는 이제 저 방송 끄고 방송 끄고 하겠습니다. 요즘에 회사에 있을 때도 약간 멍 때리는 시간이 좀 있어요. 키키 이제 몇 개 돌려놓고 약간 이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피로가 쌓여서 그런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 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나갔네. 어쨌든 오늘 얘기가 재밌으셨길 바라고, 이것도 영상으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한동안은 그래서 이게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목요일 전까지 이게 뭐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지만은 목요일이라서 방송은 아마 수요일 날 안 할 것 같고 목요일 전까지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이후로 채용 전형이 쭉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도 뭐 보안 사항 이런 게 있는지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메일에는 없긴 했는데 만약 그런 게 걸리거나, 여기는 채용 절차 자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보안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방송을 안 켤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가서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지오도 그거 해놓을게요. 자기 전에. 나중에 내일 아침에 한번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깃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괜히 오어스 쪽 연결하신다고 시간 낭비하신 거 아니신가 좀 죄송하긴 하네요. 대신 그것도 이제 배움의 일부, 하네스를 배울 때 배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치 나눠 먹기.